1장 거울. 먼 옛날에는 거울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 거울은 유리가 발명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이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리가 발명된 지는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물론 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이 예부터 사용되고 있었지만 동 자체도 귀한 물건이었다. 그리고 거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속의 표면을 잘 닦아야 하는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어쨌건 거울은 귀한 물건이었는데 예전에는 거울을 생전 접해보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생활을 생각해보자. 거울이란 자신의 모습을 보는 물건인데 이것이 없으면 우선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손으로 더듬어보고 상상을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야 알겠지만 자세한 모습은 절대 그려낼 수 없을 것이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자의 경우 자신이 예쁜지 아닌지 알 길이 없었을 것이다. 못생긴 사람은 이것이 다행한 일일 수 있다. 거울이 없는 시대의 사람에게는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묻는 일도 빈번했을 것이다. 자신을 설마 고양이처럼 생겼다고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자신의 모습이 무척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기야 사람은 늘상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했을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에게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하면 된다. 거울이 없던 시대에 자신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를 보면 무척 신기할 것이다. 물론 초상화의 모습이 진정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방법은 없다. 결국 남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이 그림과 같아? 이런 식으로 묻는다. 여러 사람에게 물어봐서 그렇다고 하면 믿게 된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습인 초상화를 자주 보고 싶을 것이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 아닐까? 동물의 경우 그런 일은 아예 상상도 하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답답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오리의 경우 태어난 지 3분 안에 본 동물을 자신의 부모로 생각한다고 한다. 만일 닭을 처음으로 봤다면 닭을 부모로 삼고 또한 닭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동물들은 상당히 많다고 한다. 공룡들도 이렇다고 하는데 처음에 나서 곰을 먼저 보면 자신을 곰이라 생각할 것이다. 사람에게 이런 경우는 없다. 사람은 손이 있고 상상력이 있다. 만져보고 속으로 그려보면 대충 모양이 나온다. 장인도 그렇게 하는 것 같다. 물론 소리라든가 냄새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만져보는 수밖에 없다. 오늘날 거울이 없다면 단 하루라도 답답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항상 확인하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자기의 모습. 이것은 잘생겼든 아니든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이다. 만일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이처럼 큰 벌은 없을 것이다. 예전에 유럽의 어느 형무소에서는 죄수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철가면을 씌워 놓았다고 한다. 실로 가혹한 일이다. 그 죄수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밤마다 꿈을 꿀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행복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거울이 있어서 그런 일이 가능하지만 사람은 무작정 자신의 얼굴을 봐야만 살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여자들은 자신의 얼굴을 항상 확인해야만 살 수 있는 바, 그로써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면 필경, 정신병이라도 걸리게 될 것이다. 인간은 보기를 좋아한다. 상처가 났을 때도 눈으로 그것을 봐야 직성이 풀린다. 그래야 각오를 하든 안심을 하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습이라는 것은 자신의 현주소 같은 것이어서 그것을 볼 수 없을 때는 자기 자신의 상실 같은 좌절에 빠질 수 있다. 갑자기 나빠진 얼굴이라도 봐야만 안정할 수 있는 법이다. 얼굴은 신체 중 가장 중요한 곳이려니와 이것을 보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어서 그것을 확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신분열증 같은 것을 초래하게 된다. 그 이유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거울은 너무나 고마운 물건이다. 이 물건이 값이 싸다는 것도 크게 다행이다. 만약 거울 값이 비싸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사람은 거울을 기를 쓰고 구할 것이다. 또 아주 비싸다면 거울 한 번 보는데 얼마? 라는 식의 영업도 생길 것이다. 비싼 거울을 어쩌다 구한 사람은 보고 또 보고 할 것 같다. 그리고 거울이 희귀하다면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병이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일은 때로 인간에게 용기를 준다. 시련에 빠진 사람들은 종종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위로한다는 얘기가 있다.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거울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는 자신을 위로하거나 각오를 단단히 하기 위함일 것이다. 2장 마음의 거울. 우리는 앞장에서 거울이라는 고마운 물건에 대해 고찰해봤다. 그것은 얼굴을 확인시켜 주는 것인데
이번에는 색다른 거울에 대해 얘기해보자. 저승에 가면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 있다고 한다. 그것을 신경대라고 하는데 이곳에 서면 마음의 선악 등 모든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로써 재판을 한다고 한다. 참으로 편리한 거울이다. 인간 세상에도 이런 거울이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어리석고 총명함, 강하고 약함, 선하고 악함 등을 볼 수 있다면 유용성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얼굴을 보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얼굴은 마음의 껍질이거나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전부인 것이다. 게다가 마음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변화한다. 하지만 우리가 나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일컫는 것이다.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간단히 대답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그 대답도 그리 급하지 않다. 우리는 이미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얘기하는 것이다. 얼굴이 신체의 어떤 중요 요소이듯이 마음도 정신의 중요 요소인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얼굴처럼 마음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먼 미래에는 인류가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신통한 거울을 만들어낼까.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 거울을 만들어내듯이 말이다. 그것은 알 수 없다. 단지 오늘날 인류는 자신의 진짜 모습인 마음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래서 괜찮은 것일까? 당장 나 자신만 해도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 이는 마치 동물이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해도 아무런 불편을 못 느끼는 것과 닮아 있는 것 같다. 동물은 그래도 삶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도 먼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닌가. 하지만 거울이 나와서 자신의 얼굴을 항상 보며 사는 오늘날 인류는 다시 거울이 없어진다면 살 수 없을 것이다.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는 오늘날 마음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익숙해 있다. 하지만 언젠가 마음 보는 거울이 나온다면 그것에 익숙해지고 의존적이 될 것이다. 상상은 어쨌거나 마음을 본다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과연 마음이라는 것은 볼 수 있을까? 또한 그것을 본다는 것은 얼굴을 본다는 만큼 유용한 것일까? 그것은 장담할 수 없다. 사람에 따라서는 오히려 마음을 본다는 일을 아주 싫어할 수도 있다. 마치 자신의 얼굴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마음을 본다는 문제, 이는 신통한 거울을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싫어한다거나 바란다거나 하는 문제는 잠시 덮어두고 마음을 보는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일면을 살펴보자.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이 있다. 이 기계는 사람의 거짓말을 완벽하게 잡아낸다. 마음속의 일을 기계가 탐지해낸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이 기계는 너무나 확실해서 누구든 속일 수 없다고 한다. 제 아무리 뻔뻔한 사람도 거짓말 탐지기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거울과도 닮아 있다. 귀신이 사람을 홀릴 때 환시를 이용한다는 말도 있지만 귀신이 꼼짝 못하는 것은 바로 거울이다. 거울은 무심히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거울에는 안 보이는데 사람 눈에만 보이면 이는 분명 귀신이다. 거짓말 탐지기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준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거짓말 탐지기에 의한 증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거짓말 탐지기에 의해 범인임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뜻이다. 왜일까? 사람의 마음을 탐지하는데 기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겁하다는 것일까? 이것은 법의 문제이므로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인권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한다. 마음의 거울 같은 것은 저승에서나 필요한 것일까? 마음과 관련된 인권 문제를 하나 더 살펴보자. 묵비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대답을 하지 않을 권리이다. 공연히 대답해서 마음을 들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주는 것이다. 법은 마음의 거울이든 무엇이든 마음을 안 보일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가끔 TV에 나온 범인들이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본다.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얼굴을 안 보일 권리를 인정하는 것 같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얼굴을 안 보일 권리는 없다. 마음은 보이지 않아도 좋지만 삼장 마음을 볼 수 있는가? 신통한 거울이 없는 한 마음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물론 마음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유능한 형사는 범인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정신과 의사도 환자의 마음 상태를 아는 것이다. 또한 도인들은 사람의 인격, 선악 등을 판단한다. 이 모든 일들이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닌가. 관상법에 상호불효심오라는 말이 있다. 몸 잘난 것보다는 마음이 잘나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마음이 잘났다는 것은 무엇일까? 얼굴이라면 분명 잘나고 못나고가 있다. 그러나 마음에 있어서는 다소 애매한 데가 있는 것 같다. 잘난 마음이란 필경선한 마음을 일컫는 것일 테지만 총명한 마음도 잘난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마음이 얼굴처럼 거울에 단순히 비춰볼 수 없다는 데 있다.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한 예를 보자. 아버지가 딸에게 물었다. 얘야, 너 그 사람 어떠니? 중매 결혼의 상대를 넌지시 물어본 것이다. 딸은 부끄러움을 타면서 몰라요. 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됐다라고. 아버지는 딸이 몰라요라고 대답한 것을 듣고 그 마음을 본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여자란 원래 마음속의 일을 곧이곧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자에게는 싫어요 하고 몰라요만 있다. 좋아요라는 말은 마음이 들키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몰라요라고 대답하면 마음을 감출 수 있는 것일까? 딸아이는 얼굴마저 붉혔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마음을 들켰다. 아버지는 딸의 마음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던 것이다. 다른 예를 보자. 정신분석학자인 융의 얘기이다. 하루는 어떤 여자 환자가 찾아왔다. 그 여자는 강간당하는 꿈을 꾸고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런 꿈을 자주 꾸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던 것이다. 융은 그 여자를 진단하고 정신처방과 함께 경고를 내려주었다. 그러던 중 얼마 후 그 여자는 숲속의 시체로 발견되었다. 강간을 당하고 살해까지 당했던 것이다. 이 일은 융이 처음부터 경고한 대로 전개되었다. 그 여자는 평소 강간을 당하는 일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 강간을 당하는 일은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 여자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자 했다. 그래서 자주 숲속을 걸었다. 결국 그 여자는 자신이 원하던 일을 경험했다. 얼마나 재미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 여자는 얘기를 할 사이도 없이 살해당했던 것이다. 안 된 일이지만 여자의 운명은 이렇게 결정지어지고 말았다. 융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경고를 내린 것이지만 융은 그 여자의 마음의 모습을 보고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음이란 이런 요소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을 보면 미래마저 보여지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란 더욱 살펴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번엔 프로이드에 대해 얘기해보자. 그들은 고도의 수법으로 인간의 마음을 보는 능력이 있었다. 우리 보통 사람도 남의 얼굴은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마음은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마음이란 그것이 자기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보이지 않는다. 단지 프로이드 같은 전문가들에게는 마음을 보는 특수한 힘이 있었다. 생각이 깊은 여자들도 남자의 변심을 진작에 깨닫는 경우가 있다. 그런 여자들은 남자의 행동을 오래전에 이미 예측하는 힘이 있는 것이다. 프로이드의 예를 보자. 어느 날 여자 환자가 찾아왔다. 이 여자는 공연히 머리가 아프다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이 여자를 진찰했다. 마음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마음의 모습을 본다는 뜻이다. 프로이드의 관찰에 의하면 그 여자는 기차의 기적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머리가 아팠다. 이 여자의 집에서 멀리 들려오는 기적 소리 말이다. 프로이드는 이유를 규명했다. 이 여자는 나이가 많았는데 젊은 날에 실연을 당한 적이 있었다. 그 남자는 기차를 타고 떠나갔던 것이다. 세월이 지나 이 일은 잊혀졌다. 여자는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 그러나 무의식은 그 일을 잊지 않았다. 먼 훗날이지만 기적 소리가 들려오자 그 추억이 무의식 중에 발동했던 것이다. 물론 그 여자의 정신, 즉 표면의식은 그것을 알림안무했다. 다만 프로이드는 시간의 벽을 뚫고 그 여자의 깊은 마음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그 여자의 통증이 사라졌음은 물론이다. 무의식의 호소를 표면의식이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때 이 여자는 프로이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경우 프로이드는 신령한 거울 노릇을 한 것일까? 어쨌건 여자는 자신의 마음 모습을 보고 그것을 고쳤다. 이는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고치는 것과도 닮아 있다. 마음을 보는 예를 더 들어보자. 옛날에 귀국자라는 도인이 있었다. 이 도인에게는 제자가 둘 있었는데 한 사람은 손빈이고 또 한 사람은 방연이었다. 귀국자는 이들 두 사람의 마음을 살펴본 바 방연은 옳지 못한 인간이었다. 그래서 귀국자는 방연에게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 손빈에게는 최고의 병법인 손자병법을 가르치고 방연에게는 다른 것을 가르친 것이다. 후에 이들은 만나서 운명의 대결을 벌이지만 손빈이 이기게 된다. 귀국자는 방연의 마음을 진작부터 알아보고 경계를 했던 것이다.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미래를 예언했던 경우는 예수에게도 있었다. 예수는 이 중에서 나를 배신하는 자가 있으리라 하면서 속으로 유다를 생각했다. 예수는 유다의 마음 모습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피카소의 아버지는 아들이 그림으로 대성할 것을 어린 날에 일찍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미술 전문교사였는데 아들의 뛰어난 솜씨를 보고 자신이 갖고 있던 미술 도구를 아들에게 주고 아예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한다. 아들의 장래에 솜씨가 보였던 모양이다. 그리고 그런 것이 보였다면 그것은 필경 마음이 보였던 것이 아닐까. 어린 나이에 그 됨됨이를 살펴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일은
우리의 주변에서 흔하게 들리는 얘기이다. 여기서 된됨이란 얼굴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당연히 마음을 일컬을 테지만 그것을 보는 게 그리 쉽지는 않다. 쉽기는커녕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장 마음을 봐야 하는가. 마음은 얼굴 보듯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연 봐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길 없는 게 마음이다. 여자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은 신뢰라는 설도 있고 남의 일기장을 봐서는 안 된다든가 법에서는 묵비권을 인정하는 등 마음을 비밀에 붙여두고자 하는 정서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 종교에서는 그 반대인 것 같다. 특히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서 신부 앞에 자신의 모습을 술술 고백하기도 한다. 그로써 마음이 홀가분해지거나 죄를 벗어나는 모양이다. 살인죄를 저지른 범인의 경우 죄를 자백하고 나면 한결 마음이 편안하다고 한다. 고해나 자백 같은 일은 남에게 마음을 보이는 행위인데 그렇게 해야만 편안한 것이다. 외로운 사람도 자신의 내면 즉 마음을 밝힐 사람이 있으면 외로움이 사라진다. 사람은 마음을 감추고 싶기도 하고 또한 밝히고 싶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자신에게도 비슷한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조차 알기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심한 불행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잊기를 원할 것이다. 처지가 몹시 딱한 사람도 자신을 잊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이라도 마시면서 자신을 잊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못생긴 얼굴을 가진 사람이 거울을 보기 싫어하는 것과 같은 이유일까? 현실을 망각한다는 것, 즉 자신의 마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때로 훌륭한 자기 보호 수단이 된다. 어떤 사람은 애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까봐 애인의 마음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이해가 가는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알기를 두려워서 자거나 취해 있거나 약을 먹어서 몽롱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말이 있다. 괴로운 진실이 거짓 행복보다 낫다고. 그러나 사람은 종종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기를 꺼린다. 양심의 가책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이 싫어서 자신에 대한 판단을 절대로 안 하려는 사람도 있다. 이는 마음의 거울을 보기 싫어하는 것이다. 일리가 있어 보인다. 밤이 있어야 평안하듯이 사람의 마음은 때로 감추어져야 좋은 것이다. 남의 마음이든 자신의 마음이든 보기 싫을 때가 있는 법이다. 그러나 영원히 자기 자신을 알고 싶지 않다는 사람은 필경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악인인 것이다. 또한 남의 마음을 전혀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나 관심이란 것이 없는 사람이니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일 것이다. 물론 지나치게 남의 마음을 탐지하고자 하는 사람도 도둑놈 같은 사람일 것이고 항상 자기 자신을 보이는데 급급한 사람은 욕심꾸러기일 것이다. 결국 마음이란 보일 때 보여야 하고 감출 때 감춰야 하는 것이 아닐까. 사람은 이런 문제에 갈등을 겪고 있다. 마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우리는 미치겠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미치는 이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것은 베이튼이라는 정신의학자가 이중구속 이론에서 밝힌 것으로 정신질환을 잘 설명하고 있다. 예를 보자. 어떤 노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 이 노인은 그 슬픈 사실을 인정하고 참으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 사실을 부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노인은 참을성이 없어서 슬픔을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나 엄연한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 이 노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중구속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3의 선택을 한다.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것, 즉 미쳐버리는 것이다. 이 노인은 미쳐버림으로써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마음을 보지 않는 것은 때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수가 있다.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다. 항상 실수만 하는 사람은 평소 자신의 구조, 즉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다. 마음이 위태로울 때는 해결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다. 아예 망각해버리는 것, 그리고 자세히 알아서 극복하는 것, 세 번째는 아예 미쳐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은 두 번째, 즉 사실을 피하지 말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마음의 힘이 약하면 평소 그것을 단련해야 한다. 결국 마음이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오장유전인가 교육인가.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도 많다. 세계적인 천재가 있는가 하면 아예 일찌감치 정신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가 있다. 정신병은 육체의 병이 그렇듯이 동정이 갈 뿐 미워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악하다는 것은 인격의 문제이지 건강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 장에서는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물론 정신적 능력이다. 아인슈타인을 보자.
이 사람은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에 못지않은 사람으로는 호킹 박사가 있다. 호킹은 몸으로 말하면 불구 중의 불구이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자기 목조차 바로 세우지 못한다. 몸 중에 온전한 것은 손가락 몇 개뿐이다. 그런데 정신으로 말하면 아인슈타인 못지않은 대천재라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운동선수나 무용가 등은 몸이 우선 중요하겠지만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그 사람의 정신이 아닐까. 호킹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몸은 비록 망가졌을 망정 정신만은 아주 탁월한 사람인 것이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휠체어 대통령으로 유명하다. 이 사람은 신체장애자로서 휠체어에 앉아 평생을 보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일했으며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몫을 했던 인물이다. 베토벤은 귀가 먹은 상태에서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을 위대한 작곡을 했던 것이다. 수학자 오일러는 맹인이 되었는데도 방대한 업적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신이 탁월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정신이다. 정신에 따라 인간은 천양지차로 차이가 벌어진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도 가누지 못하고 남의 신세를 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세계적인 업적으로 인류에 공헌한다. 어째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 사람이란 본시, 정신에 이런 차이가 존재한단 말인가? 이러한 문제는 논의가 그치지 않는다. 태어나서 이미 정신이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론은 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잠시 우리 주변을 보자.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를 보면 서울대 출신이 많다. 서울대가 명문대학이어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물론 연대나 고대도 명문임이 틀림없다. 어쨌건 이들 대학 출신들이 사회의 실력자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보자. 이들 지도층 인사들의 더 어린 날을 보면 묘한 결론이 한 번 더 나온다. 이들은 대개 서울이나 경기 혹은 경북 출신들이다. 오늘날에는 고교 교육이 평준화되어서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옛날에는 분명 경기, 서울, 경북 등은 명문 고등학교였다. 그리고 그곳 출신들이 사실상 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 예를 들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하버드, 예일, 동경제대 등이 있는데 세계적 인물들 중에 이곳 출신들이 많은 것이다. 이는 결코 우연이랄 수 없다. 분명 출신 학교와 사회적 성공은 함수관계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특별한 인물뿐 아니라 대체로 괜찮은 사람은 알고 보면 명문 출신이었던 것이다. 결국 그 사람의 출세는 교육이 판가름해준다는 것인데 명문 출신들의 더 어린 날을 보자. 우리나라의 교육은 3번 걸러지는데 첫 번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는 과정이다. 그 다음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과정, 최종적으로 대학에 가는 과정이다. 아예 대학을 못 가는 사람은 논외로 하고 어째서 누구는 인류대학에 쉽게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2차, 3차에 다 떨어지고 다음 해에도 들어가지 못하는가? 간단히 말해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어째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생기는가 말이다. 공부는 물론 아주 어린 날, 예컨대 초등학교 시절이나 유치원 시절에 길을 잘 잡으면 전도가 좋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과외 공부를 안 시켜서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과외 공부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서울대에 수석으로 잘만 들어간다. 노력이 중요하다고? 그런 것 같지도 않다. 필자가 실제로 봐온 경우도 많지만 어떤 사람은 미친 듯이 공부를 해도 대학 시험만 보면 잘도 떨어지고 있다. 반면 놀 것 다 놀고 적당히 공부를 하는데도 수석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일반적으로 보면 교육이 사회적 출세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이 교육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조기 교육, 그것도 좋다. 그러나 아주 어려서부터 있는 힘을 다해 공부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무엇인가? 머리가 나빠서 결국 선천적이란 말인가? 그래서 잘난 사람은 조기 교육에도 성공하고 이어서 명문대학에 들어가 더 잘 교육을 받고 술술 풀려나간다는 것인가? 어떤 이론은 교육이란 별게 아니고 오로지 선천적 능력에 좌우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교육론자들은 천만에 인간의 성공 여부는 교육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 미국의 어떤 백인 집단들은 그들의 인종차별을 합리화하기 위해 인간의 선천적 능력을 크게 주장해왔다. 그들의 논리를 보면 흑인이란 태어날 때
이미 정신이 열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 사회의 지도층은 대개 백인이거니와 그것이 선천적 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분별 있는 과학자들에 의해 단호히 거부되었다. 세계에는 많은 인종이 있지만 선천적 차이는 아주 미미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신적 차이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이론이다. 유태인이 유난히 두뇌가 좋다는 설도 있지만 그들의 교육을 보면 역시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임을 알 수 있다. 유태인은 교육 하나만은 철저하다. 우리나라 사람도 교육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면 우수한 두뇌라는 평을 받는다. 공인된 의학적, 생물학적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 거의 모든 것이 결정난다는 것이다. 이는 타당할 것 같다. 물론 개인의 유전적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엄연히 존재할 것이다. 증거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특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그야말로 99.99%는 교육인 것이다. 타고난 약간의 차이가 결코 서울대를 들어가게 한다거나 재수, 삼수째도 떨어지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쉽게 명문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알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판명이 나와 있다. 특별한 경우는 있지만 인간의 능력은 개인적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드물게, 아주 드물게 태어나는 천재는 분명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교육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출세와 비출세의 진상인 것이다. 교육은 이토록 중요하다.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다. 사실 학교 교육을 받을 때쯤 사람은 이미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이다. 즉, 열심히 공부시켜도 안 되는 아이와 쉽게 공부해서 잘 나아가는 아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교육이라 해도 다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교육도 교육다운 것이 있다는 뜻이다. 교육다운 교육과 그렇지 않은 교육은 훗날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교육의 실태를 보자.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다. 과외 공부는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에 의해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한다. 어떤 사람이 과외 공부를 받는가? 물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일 것이다. 결국 부잣집 아이들은 성공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는 사회적 통계가 보여준다. 그렇다면 똑같이 받은 교육도 나중에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타고난 지능이 문제되는 것이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어째서 교육의 결실이 그토록 다르단 말인가? 이것을 고찰해보자.